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붕당 정치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이렇게 두 개의 전쟁을 두 시간에 걸쳐서 봤죠. 그리고 특히나 지난 시간에는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후금 여진족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을 봤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특히나 이 호란은 그 배경에 있어서 외교 정책의 변화를 많이 보셔야 돼요. 광해군 당시에 중립외교 그리고 여기에 반대했었던 이제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나서 그 뒤에 서인들이 주도하는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후금 여진족을 멀리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호란의 원인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쭉 이어서 이제 정묘호란과 병조호란의 차이점, 정묘호란 때는 형제관계를 요구를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는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서 여기에 반대했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 이렇게 패배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벌론, 효종의 북벌론까지도 나선정벌 거르는 것까지도 기억이 나셔야 될 거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붕당 정치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 하나하나 보면 일단 배경을 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큰 전쟁을 연달아 겪었던 거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편 내용을 특히나 정치 면에서 보면 비변사의 역할이 강화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정책의논의 핵심 기구 역할을 하게 됐죠. 비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죠. 사실 비변사라고 하는 건 원래 조선의 어떤 정치의 중심에 있는 기구는 의정부였죠. 의정부가 이제 최고 정책결정기구 역할을 하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렇게 거치면서 비변사가 최고 기구 역할을 하게 됐는데, 원래 비변사는 사실은 안보, 국방상에 외적이 침략했다든지 뭐 왜구가 들끓는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임시회의 기구였었죠.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길어지면서 사실 큰 틀에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두 번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 임진왜란, 그다음에 정유재란이 또 있었고 그리고 정묘호란이 있고 병자호란이 있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변사가 원래는 이제 군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임시회의기구였지만 최고 정책결정기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의정부나 육조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정부나 육조가 굉장히 역할이 조금 모호해지고 약화되고 그리고 왕권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임진왜란 이전에는 국방 문제를 협의하는 임시 회의기구였다가 이렇게 핵심 정치기구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의정부 육조가 약해졌다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강해지면서 원래 정책 결정기구였던 의정부, 육조 그리고 왕권이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편 내용은 군사면을 또 보면 오군영 체제가 이때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 이렇게 네 개가 추가로 조직이 되면서 다섯 개의 군부대가 중앙군 역할을 하는 오군영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데, 특히나 이 훈련도감은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이 되고요. 근데 요거보다는 직업군인이라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구성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우리가 크게 졌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총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조총 때문이다. 조총에 대응하는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훈련도감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구성도 중요합니다. 포수, 조총을 다루는 군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좀 중요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의무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와서 지금의 군인들처럼, 지금의 병사들처럼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가서 군대 생활하고 오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전문적인 군인들이 이제 월급도 받고 훈련도 전문적으로 받는 그런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 이렇게 다섯 개의 이제 중앙군이 들어서게 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훈련도감은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 요거는 이제 쓸 수 있을 만큼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이름을 보셨을 때 이거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선 중앙군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훈련도감을 포함해서 총 5개이기 때문에 오군영이라고 부른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군영 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라는 게 새롭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부터 노비까지 요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동안은 평민들만 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지방군도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소고군 체제라는 걸 새롭게 구성을 해서 이제 양반부터 노비까지 여러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기 하는 일에 종사를 하지만 외적이 이제 쳐들어오면 자기 사는 지역을 방어하는 게 소고군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소고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요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기존과의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임진왜란 전에 지방군이 평민만 군인 역할을 했다면 소고군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든 신분이 다 포함이 됐다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 결국에는 양반은 양반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또 슬슬 빠져나가게 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소고군이 구성된 뒤로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여러 신분들이 다 함께 군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세금도 여러 가지 바뀌게 되는데, 일단 당연히 전쟁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토지도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 됐고 인구도 줄었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농민들이 농사는 잘 안 지어지는데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못 내니까 국가도 재정이 곤란해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새로운 세금 제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이렇게 새로운 세금 제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거는 일단 이름만 적어두세요. 이렇게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요 내용들을 지금 다 알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기는 한데, 영정법은 사실 기존의 세금 제도는 이 세종 때 공법이라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세금 제도를 보면, 공법을 보면 이제 토지를 농사가 얼마나 잘 지어지는지에 따라서 6개 단계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해마다 농사가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를 또 9개 단계로 구분해서 그거마다 다르게 이제 세금을 걷는 거였는데, 그 가장 낮은 게 1년에 4두였거든요. 근데 영정법부터는 무조건 아무리 농사가 잘 지어져도, 아무리 농사가 잘 지어지는 동네여도 1년에 4두로 고정해서 걷겠다라는 게 영정법이고요. 그다음에 균역법은 사실 그동안에는 사람들한테 군대에 오는 대신 옷감을 한 사람당 2필씩 걷게 했어요. 근데 이걸 1필, 한 필로 반으로 줄였던 게 균역법이고, 그다음에 대동법은 원래는 이제 각 지방의 특산물을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이제 공물로 걷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가 해당 지역에 요구하는 특산물이 사실 그 지역 특산물이 아닌 경우들도 많았고, 이렇게 좀 걷기가 어려웠고 농민들의 부담이 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특산물을 곡물로 걷었다면, 이제 대동법 적용 이후에는 그만큼의 가치에 해당하는 곡물, 화폐, 옷감 이런 것들로 거둔 다음에 이제 공인이라는 사람을 정부에서 고용해요. 정부에서 대동법으로 거둔 이 곡물, 화폐, 옷감을 공인에게 준 다음에 이 공인이 정부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서 사오게 하는 그런 형태가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좀 지주들의 반대가 컸었어서, 또 대동법은 곡물, 화폐, 옷감으로 걷기 때문에 그 전에 원래 곡물을 거둘 때는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무조건 걷었는데, 대동법은 이제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요 소유를,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걷었죠. 그래서 이제 지주들이 반발이 컸는데, 요 지주들의 반발을 조금씩 눌러가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시행까지도, 첫 시행부터 전국 시행까지도 광해군 그리고 숙종에 거쳐서 100년에 걸친 기간이 필요하기도 했었던. 근데 이런 지금 세금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단 나와 있으니까 소개는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알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름 정도만,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이 각각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있었던 세금제도 변화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인조반정 이후의 정치를 보면 당연히 인조반정 자체를 서인이 했고 성공을 시킨 거기 때문에 서인이 정권을 장악을 하고 남인이 일부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론, 그러니까 공공의 가치를 위한 논의를 앞세워서 이제 같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때 특징은 뭐냐면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지금 이 표를 다 외우라고 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직접 안 넣은 거예요, PPT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맨 처음에 훈구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나시죠? 사화. 무 갑자 기묘 울사 사화를 거치면서 훈구들한테 사림이 공격을 당했지만 결국 사림들이 향약과 서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훈구를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요게 이제 이조전랑 기억나시나요? 이조전랑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동인, 서인으로 나뉘었었죠. 동인, 서인으로 이렇게 나뉘었었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는 기억하시겠지만 이조, 즉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이조에 있는 관직이고, 사원부나 사관원이나 홍문관 이렇게 주요 관직 자리에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서로 패가 나뉘어서 동인, 서인 이렇게 서로 이조전랑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동인과 서인이 여러 차례 갈등을 하게 돼요. 여러 차례 갈등을 하게 돼서
정열인 모반 사건 아니면 정철의 건저희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정철의 건저희 사건은 예전에 한번 임진왜란 때 제가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근데 정철이 서인이었단 말이에요. 서인인데 세자를 세우자라고 주장을 해서 여기에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화가 났던 사건이 정철 건저희 사건이죠. 그때 이제 동인이 정철을 공격하면서 서인을 공격하게 되는데 서인을 얼마나 철저하게 공격할 것인가를 놓고 이렇게 북인과 남인이 나뉘게 돼요. 북인과 남인이 나뉘게 되고요.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북인과 남인이 나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북인들이 조금 더 이제 송강을 그러니까 송강 정철을 비롯한 서인을 철저하게 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남인은 그냥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주로 광해군과 함께 이제 임진왜란을 대응하고 그 뒤에 피해를 복구했던 세력은 북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북인이 서인이 주도하는 인조반정이 벌어지고 이게 성공하면서 북인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남인과 서인이 함께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시졸랑부터 해서 요 부분까지는 다 기억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건지 갑자기 남인이 왜 튀어나오는 건지 요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이걸 기억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은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걸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기억하려고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이 서인이 주도하지만 남인도 함께하는 그리고 상대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를 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서로의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지금 정치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에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고 또 다른 여러 정당들도 있죠. 근데 그런 정당들이 이제 서로 존재를 인정하죠. 저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정책으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저쪽의 정책을 우리가 좀 비판도 하고 우리의 정책을 저쪽이 비판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정책이 있다면 뭐 서로 다른 당이지만 인정해주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듯이 이때도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정책을 같이 협의하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당으로 있지만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또 정말 좋고 동의할 만한 부분이다 싶으면 다른 정당이라도 다른 붕당이라도 도와주자 이런 이제 협의 정치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붕당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같은 의견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대체로 같은 붕당이면 같은 생각을 갖겠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저쪽 붕당 이쪽 붕당 나눌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의견이 옳다 싶으면 다 같이 동의하고 그렇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우리 붕당 생각이 이런데 쟤네 붕당 생각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서로 좀 비판도 하고 뭐 이렇게 백분 토론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뜨거웠던 논쟁거리가 뭐였냐면 예속 논쟁이었어요. 예속 논쟁은 뭐냐면 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현종 당시에 이제 효종 다음이 현종인데 태장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선 광인 효현 이렇게 효종 다음이 현종인데 현종 때 이제 효종 그리고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효종이 죽고 나서 현종이 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종 즉위하자마자 효종의 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또 얼마 안 있다가 효종의 비 현종에겐 어머니죠.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효종의 어머니 인 조대비께서 상복을 몇 년 입으셔야 옳겠는가? 요게 이제 논쟁이 터졌던 사건이 이제 예속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터지는 거죠. 둘 다 이제 현종 입장에선 할머니고 효종의 어머니 조대비께서 상복을 몇 년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입어야 되는가가 논쟁거리가 됐고요.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던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현종 즉위 직후죠. 그때는 이제 남인 측은 3년 그리고 효종 비사망 때는 1년을 주장했고요. 서인 측은 효종 사망 때 1년, 효종 비사망 때 9개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인이 남인보다 낮은 기간을 주장하고 있죠. 요거를 좀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종 시기에 두 차례 발생을 했다. 근데 뭐 기해 예성, 갑인 예성 나와 있는데 요 용어나 연도를 기억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노란색 아니죠. 용어나 연도를 기억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두 번 있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효종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현종 즉위 직후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종의 아내, 즉 현종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렇게 두 번 발생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습죠. 별거 아닌 문제일 수 있어요. 별거 아닌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인 게 기억하시겠지만 기억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없으려나? 우리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에 어 우리 학교 교복 관련 규칙을 바꾸려고 이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시면 뭐 기억 안 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그때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였으니까 어 되게 학생회장 불러다가도 회의를 하고 또 학부모님들 불러다가도 모셔다가도 회의를 하고 또 이렇게 507 그 큰 강의실 알죠? 거기다가 학생회 그 각방 반장 부반장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어머님들 그다음에 여러 선생님들 모셔놓고 되게 크게 회의를 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회의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옷 얼마나 입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그렇게 꽤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왜 더 중요한 문제냐면 지금 남인과 서인이 서로 주장하는 옷 입어야 될 기간이 다르죠. 이거는 왕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왕권을 조금 더 존중하고 있으면 더 긴 기간을 주장하는 거고요. 왕권을 그다지 강하게 보지 않으면 저렇게 낮은 기간을 주장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남인들이 왕권을 조금 더 존중하는 분위기고요. 서인들이 왕권을 조금 더 남인보다는 조금 가볍게 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년 9개월 짧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요 바탕 생각을 가지고 즉 정리하면 서인보다 남인이 왕권을 더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서인은 남인에 비해서 조금 왕권의 중요성을 좀 작게 본 거죠.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예성 논쟁을 거치면서 두 붕당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예성 논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뭐 당연히 효종이 죽었으니까 현종이 즉위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동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인 측에서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된다. 유학 경전인 의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인은 아니다. 3년은 과하다. 선왕 효종께서 첫째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 경우에는 1년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현종은 즉위 직후니까 아직은 서인 세상이다. 서인한테 갑자기 좀 강하게 반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서인들 뜻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또 서인이 주장한 근거가 변국대전 우리 기억나시죠? 성종 때 편창을 완성한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편찬을 완성했던 조선의 법전이었죠. 이 경국대전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하자 이렇게 서인 뜻에 동의를 해줍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그랬겠죠. 아무래도 남인이 더 긴 기간을 주장했고 그게 왕권을 더 존중해주는 모습인데 서인들의 뜻을 선택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1차 예총에서는 서인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효종의 아내 조대비죠. 왕후 때 인선왕후라고 불렸었던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동인은 역시 유교의 경전이었던 의례에 따라서 1년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서인이 또 경국대전을 이제 얘기하면서 9개월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짧은 기간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현종이 반응이 바뀌는 거죠. 지금 9개월을 입으라고 했냐? 근데 9개월을 입는 이유가 내 아버지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인이 그렇다라고 하죠. 이게 첫째 아들의, 즉 1년을 입는 건 첫째 아들의 법도지 둘째 아들의 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종이 뭐라고 하냐면 아 재밌네. 그러면은 왕위도 첫째 아들이 계승해야 맞는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을 받은 거는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네. 그죠? 그런 거야? 그럼 나도 왕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딴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인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인이 할 말이 없어지면서 이제 현종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고 그때도 각각 동인과 서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쭉 들었는데 뜻을 잘 알겠다. 이건 동인의 뜻이 옳다. 조대비께서는 상복을 1년간 입으시도록 하라. 이렇게 결론을 짓겠다라고 해서 2차 예송은 동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서인과 남인은 갈등이 정말로 심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환국정치라는 새로운 정치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숙종 때 발생했던 정치 모델이에요. 환국의 환자는 우리 교환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걸로 바꿔주세요 할 때 교환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국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정치판인데 나라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의 정치판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환국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 형태가 이제 숙종 시기에 발생을 하는데 환국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해요. 그러다가 정쟁에 의해서 다른 붕당이 이기면 이긴 붕당이 정권을 다시 독차지하고 다른 붕당은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형태의 정치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요거예요. 정권을 독점하고 경쟁하던 붕당을 완전히 몰아내는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서인이랑 남인이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어서 이렇게 무슨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니네 그렇게 생각해? 우린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러다가 그래 그럼 이렇게 합의 보자. 그리고 다른 사건이 터져도 니네 그렇게 생각해? 아닌데? 우리 이번 건 우리 거 좀 들어줘. 그래서 합의 보고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한국 정치는 니네 뭐야? 남인? 꺼져 죽여버린다. 고개만 들어봐. 이런 식으로 아예 정치권에서 내몰아버리는. 그래서 모든 정치인이 다 서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남인 보이기만 하면 다 쫓아내버리는. 또 만약에 남인이 집권을 하면 서인? 어디서 발을 들이밀어 이런 식으로 서인을 다 몰아내고 특정 붕당이 완전히 정권을 독점하고 다른 붕당은 싹 몰아내버리는 그런 게 한국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실 숙종 초에는 경신, 기사, 갑술 이렇게 세 번의 환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신환국 때는 원래는 예속 논쟁을 최종적으로 동인이 이겼으니까 동인이 집권하고 있다가 경신환국 때 서인이 이렇게 다시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동인을 몰아내게 되고 기사환국 때 이제 희빈장씨 논란이 생기면서 이제 서인이 몰아내지고 동인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고요. 갑술왕국 때 다시 인현왕후가 복권을 하면서 서인이 집권되게 되는데 지금 요 얘기는 사실 길게 풀어놓으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요게 사실 막 되게 재밌는 얘기기는 해요. 막 드라마 소재로도 쓰이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드라마 장의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너무 길어요. 그리고 지금 요 경신 기사 갑술환국 이름을 다 외우라고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환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권을 다 장악하게 된 건 서인이었다는 거.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서인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서인이 최종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얘들은 또 얘들끼리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묘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사화할 때도 사림이 그렇게 훈구의 공격을 4번이나 받다가 결국 향약과 서원을 통해서 계속 이제 사림들 후배들이 다시 공급이 되면서 결국 훈구를 몰아내죠. 훈구를 다 몰아내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사림들끼리 둘로 나뉘었잖아요. 동인, 서인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인이 정권을 독점하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또 나뉘는 거예요.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그래서 노론과 소론으로 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붕당 사이의 세력 균형이 붕괴되는 모습을 또 보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의견을 나누고 그중에 합리적인 의견을 찾거나 또 만들어가고 또 공론을 토대로 운영되던 그런 붕당 정치의 원리도 이제 붕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붕당 아니면 다 꺼지라는 식의 그런. 그래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게 뭘까, 백성들을 위한 게 뭐고 우리나라를 위한 게 뭘까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붕당이 이기고 쟤네 붕당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그런 정치가 되어간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자기 붕당의 이익만 지키려 하면서 이런 정치들이 이어지면서 정치, 왕권 모든 것들이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뭐 공조는 개뿔 옛날 같은 줄 아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니네가 다 죽던가 우리가 다 죽던가 맞짱 뜨자 뭐 이런 식이 되고 정말 총칼만 안 든 그런 전쟁 같은 살얼음판 같은 정치판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붕당 정치는 사실 막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막 탕수육으로 보는 뭐 아니면 무슨 뭘로 보는 붕당 정치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너무 복잡한 얘기들이고요. 이번 시간에 다뤘던 정도만큼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